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깊은 밤, 검은 상복을 입은 낯선 여성이 홀로 장례식장에 들어선다.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외친다.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상민과 미숙은 순간 얼어붙는다.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인다. 거기에는 젊은 도현과 어린 연희가 함께 있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고 가족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이른 새벽부터 국화향이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빼곡히 놓인 영정 앞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70대 남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한도현 72세. 4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은퇴 교사였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장남 한상민이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아버지의 영정에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48세의 상민은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가족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깨가 무겁게 굽어져 있었습니다. 상민은 조문 명부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아버지의 제자들, 동료 교사들, 친척들까지 벌써 200명이 넘는 분들이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상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분이셨거든요. 오빠, 손님들 접대는 제가 할게요. 장녀 한미숙이 검은 한복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45세인 미숙은 동네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활발하고 말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숙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늘 단정한 모습으로 교정을 거르시던 아버지, 학생들 숙제를 밤늦게까지 검토하시던 아버지.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숙제는 제대로 봐주신 적이 없었죠. 미숙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아버지는 학교 일이 더 중요하다며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상주석 한편에는 막내딸 한지연이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38세인 지연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세 남매 중 가장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참 무서우셨지. 지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교사답게 자식들 교육에 철저했습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호되게 꾸짖으셨고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지연이 중학교 때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공부나 제대로 해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날 지연은 방에서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첫 제자라며 60대 중반의 여성이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엄하셨지만 학생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죠. 동료 교사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후배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과외까지 해주셨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상민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착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과 동료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하셨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왜 그렇게 차가우셨을까요? 상민이 대학교 2학년 때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이나 구해라며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결국 상민은 꿈을 포기하고 지금의 회사에 취직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도연의 형제들과 처남들, 조카들까지 모두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만 남았을 때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형님은 참 고집이 세셨어. 한번 정하면 절대 바꾸지 않으셨지. 가족들한테는 참 말이 없으셨어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죠. 미숙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대신 묵묵히 뒷바라지만 해주셨죠. 미숙이 학원을 차릴 때도 말없이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지만 격려의 말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 손주들의 입학식 날짜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셨지만 사실은 가족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첩을 넘기다 보니 이상한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월 15일 50만 원이라는 글씨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적혀 있었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계셨던 걸까요? 해가 기울어가며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영정 앞에 모여 앉아 도연을 그리워했습니다. 엄격하지만 든든했던 아버지,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아버지를 말이죠. 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사셨어. 비록 표현은 서투르셨지만 말이야.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만의 사랑 방식이 있으셨던 거죠. 저녁 시간이 되자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습니다. 가족들만 남은 빈 공간에서 국화 향만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자 장례식장에는 가족들과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지친 가족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상민은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고, 미숙은 주방에서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검은 상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연희 46세. 그녀는 마치 이곳이 익숙한 듯 주저함 없이 영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조문객이? 지연은 예의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시죠? 하지만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앞으로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뭐라고 하셨나요? 연희는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말을 들은 지연은 급히 오빠와 언니를 불렀습니다. 오빠, 언니, 잠깐 이리 와봐요. 상민이 담배를 끄고 뛰어왔고 미숙도 앞치마를 벗으며 급히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낯선 여성이 영정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도현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저는 김연희입니다. 한도현. 아버지의 딸이에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딸이라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난하시는 건가요? 우리 아버지 자녀는 우리 셋뿐입니다. 다른 자녀는 없어요. 하지만 연희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현과 20대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연희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첫 번째 딸이에요. 상민이 사진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여성과 아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상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사진일 거예요. 상민이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평생 어머니 한 분만 사랑하셨어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죠. 제 어머니가 가난한 집 출신이었거든요. 미숙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그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장례식장 안은 점점 술렁거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친척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이 낯선 여성이 누구인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연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다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신 편지들이에요. 20년 넘게 꾸준히 보내주셨어요. 지연이 편지 중 하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연희야, 아빠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언젠가는 너를 당당히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편지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상민이 편지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위조된 거예요. 누군가 우리 아버지 필체를 흉내낸 거라고요. 하지만 미숙은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편지 속 필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아버지만의 독특한 글씨체까지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려울 텐데.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도 꾸준히요.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거든요. 지연의 머릿속에 수첩에서 본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매월 15일 50만 원. 그 메모가 혹시 이 여성에게 보내는 돈을 기록한 것일까요? 상민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설사 그 편지가 진짜라고 해도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겠어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연희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아니, 사모님이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아셨던 거죠. 미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모르셨다는 건가요? 네. 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계셨어요. 저에게도 절대 다른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런 폭로에 가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연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나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제게도 소중한 분이셨거든요. 연희의 마지막 말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남아있던 친척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힐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상민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증거라고 가져온 것들이 있어도 이건 조작이에요. 상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한 번도 어머니를 배신한 적이 없으셨다고요. 상민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를 공경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숨겨둔 딸이 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숙도 상민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니. 너무 황당해요. 미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만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에서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제 돌잔치 때 선물해 주신 반지예요. 아버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반지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H.D라는 글자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이니셜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민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런 반지는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속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민은 연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상속 때문에 이런 연극을 하시는 건 아니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연희는 무릎을 꿇고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이때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혹시 정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연의 말에 상민과 미숙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막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마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야? 지연이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까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매월 15일마다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요. 지연은 수첩의 해당 페이지들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메모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상민이 수첩을 빼앗듯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고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상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15일에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정확히 50만 원씩요. 제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보내주셨어요. 연희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로 매달 15일마다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들어할 때도 아버지는 다른데 돈을 보내셨다는 건가요? 미숙은 자신이 학원을 차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해서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을 때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돈 관리를 철저히 해라며 마지못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곳에는 꾸준히 돈을 보내고 계셨던 걸까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몇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조문객들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야, 여기 있었구나. 50대 중반의 여성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 혼자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연희가 그 여성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모,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 여성은 연희의 이모였습니다. 김순자 53세. 그녀는 도연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 어머니의 동생입니다. 도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상민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희의 이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선생님은 제 언니와 먼저 만나셨어요. 1974년이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연애가 쉽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순자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집딸이었고 도연 선생님은 명문대를 나온 교사셨죠. 신분 차이가 컸어요.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우리 부모님은 중매로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도연 선생님은 제 언니와 헤어진 후에 중매로 사모님을 만나셨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연희가 태어났어요. 언니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셨던 건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도연 선생님은 제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죠. 당시에는 문벌을 중시하던 시대였거든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민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까지 숨기고 살 이유가 있나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인정했어야죠. 연희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당당하게 인정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모님과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평생 혼자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연희의 이모 순자가 과거 이야기를 마치자 장례식장은 더욱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고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활비와 함께 보내주신 것들도요. 상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또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연희는 이미 봉투에서 편지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아둔 편지들이었죠. 지연이 그중 하나를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아빠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언젠가는 너를 당당히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다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거든요. 미숙이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직접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마음만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라.
미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편지들이 진짜라면 아버지는 연희의 대학 입학까지 챙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민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따위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필체 흉내 내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지만 상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편지 속 아버지의 글씨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때 연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매달 생활비와 함께 보내주신 메모들이에요. 작은 쪽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가 항상 내 편이다 같은 짧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지연이 그 메모들을 하나씩 읽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 아버지만의 표현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열심히를 열심히로 쓰는 아버지의 습관까지 그대로 나타나 있었죠. 미숙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요? 상민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설사 그 편지들이 진짜라고 해도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상민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상속 문제였죠. 상속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상민이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아버지의 딸이라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몫이 줄어드는 거죠. 이 말에 미숙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오빠, 지금 그런 걸 걱정할 때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상민은 계속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남기신 집과 적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예요. 만약 4명이 나눠 가져야 한다면. 상민은 암산을 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희가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빠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도 조카를 감쌌습니다. 연희는 정말 돈에 관심 없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만 온 거라고요. 하지만 상민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주장하겠죠. 이때 장례식장에 남아있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현이가 그런 사람이었나? 집안 망신이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미숙이 친척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세요? 하지만 소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가족들은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라는 여성은 정말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모두들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보고 있었죠. 잠깐만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요. 상민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는 너무 순진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하지만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연희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연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인정만 받고 싶어요.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만 인정받으면 돼요.
상민이 비웃었습니다. 인정?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희가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평온이 깨질까 걱정됐습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학원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연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가족들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다고요. 이 말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일까요?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채로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 이야기를 꺼낸 후 장례식장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고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때 상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정말 그만하라고요. 상민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설사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미숙도 상민의 편에 섰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건 너무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가방을 뒤지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연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도연의 서명과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공증인의 도장까지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유언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한도연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은 후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하기를 원한다. 장남 한상민, 장녀 한미숙, 막내딸 한지현, 그리고 내 딸 김연희에게 각각 동등한 몫을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 상민이 유언장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상민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고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연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달 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공증사무소에 같이 갔어요. 그때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죠.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달 전이라면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으신 때네요. 미숙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오신 후 며칠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건강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민이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증 날짜, 공증인의 도장,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라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때 연희의 이모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분명히 있어요.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니까요. 그리고 순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도연 선생님은 연희의 출생신고도 정식으로 하셨어요. 이 말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지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출생신고요? 그럼 연희 씨는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딸이라는 뜻인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란에 도연 선생님 성함이 기재되어 있어요.
다만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혼외자로 등록되어 있죠. 상민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일이. 상민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복 누이, 그리고 사등분되는 상속재산.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경해온 아버지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숙은 다른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숙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에서의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남아있던 친척들이 본격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형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 집안에서 이런 추문이.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거들어가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평생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터지다니.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연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왔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만이 연희를 동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 정말 힘드시겠어요. 지연의 말에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는 그냥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연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평생 숨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서. 상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진작 나타나시지. 왜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오신 거예요? 유언장까지 들고. 상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미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언장까지 만들어서 우리 상속분을 줄여야 했나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은 제가 부탁드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순자가 조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정말 돈에 관심 없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만 온 거라고요. 하지만 상민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밖으로 나가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일이 친척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뭐해요?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상민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는 정말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받을 상속분이 4분의 1씩 줄어드는 거라고.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라면. 미숙이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남편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혼자서 학원 운영하며 사는데 아버지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장례식장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갈등은 깊어만 갔고 연희는 그 중심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고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민이 갑자기 유언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유언장,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상민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런 걸 만드셨을 리 없어요. 상민은 유언장을 찢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오빠, 안 돼요. 그건 법적 문서라고요. 법적 문서가 뭐가 중요해. 상민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거짓 문서일 뿐이야. 상민의 손이 유언장을 찢기 직전까지 갔을 때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라고요. 상민이 연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만족하세요? 연희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연희의 오열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숙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 때 아버지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고 계셨어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조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도현 선생님이 돈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고마워했을 뿐이에요. 상민이 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예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조카를 보호하려고 왔어요. 연희가 혼자 오면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장례식장 한편에서 친척들이 더욱 큰 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의 형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추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친척도 거들었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내일이면 온 동네가 다 알 거야. 미숙이 이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끝났네. 학원도 끝났어. 미숙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아이들을 다 빼갈 거야. 지연이 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미숙은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좋겠다. 남편 있으니까 걱정 없겠지. 나는 혼자 어떻게 살라고. 상민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소문이 돌면 승진은 물 건너갔어. 상민은 유언장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때 연희가 갑자기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강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그리워할 권리가 있어요. 연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숨겨두고 살았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자랑할 때 저는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어도 병문안 갈 수 없었어요. 연희의 고백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결혼식 때도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욕심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연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정말 가슴 아픈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당신의 아픔을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요? 연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포기각서였습니다. 이미 준비해 왔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속 포기각서요.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실 거예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연희는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며 조카를 말렸습니다. 연희야, 그러면 안 돼.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연희는 이미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됐죠?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만 인정해 주세요. 상민이 포기각서를 받아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버지 제사 때 저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미숙이 당황했습니다. 제사요? 그럼 친척들이 다 알게 되는데.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좋아요.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지연이 연희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도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 남은 연희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또 다른 손님이 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봤는데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오랜 친구인 박 교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늦었구나. 박 교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나에게 맡긴 게 있어서. 상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박 교수가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작년에 나에게 이걸 맡겼어. 자신이 죽으면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했거든. 박 교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방금 소문을 듣고 급하게 왔어. 혹시 연희라는 아이가 여기 왔나? 연희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예요. 박 교수가 연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도연이가 내 이야기를 많이 했어. 이 상자 안에 너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야. 박 교수가 낡은 상자를 영정 앞에 놓자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도연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가족에게라는 글씨가 도연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평생 이 상자를 소중히 간직했어. 박 교수가 상자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작년 봄에 나를 찾아와서는 이걸 맡기더군.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 앞에서 열어달라고 했어.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를 잃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민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 정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버지는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어. 심장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박 교수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고민하더니 갑자기 나를 찾아왔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연희 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나요? 박 교수가 연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도연이는 연희에 대해 자주 말했어.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말이야. 박 교수는 연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도 많이 했어. 도연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분이셨지.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러셨나요? 그럼. 도연이는 내 어머니를 잊을 수 없어 했어. 결혼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지. 박 교수의 말에 연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숙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도 연희 씨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아셨던 건가요? 우리도 모르는 일을 왜 다른 분이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하지.
도연이와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박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나?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상처를 줄까봐 고민만 하고 있었어. 특히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욱 그랬지. 상민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을까요? 숨길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정직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박 교수가 상민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민아, 너는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도연이는 평생 가족의 평온을 지키고 싶어 했어. 연희의 존재를 알리면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너희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 걱정했거든. 박 교수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연희의 어린 시절 그림들,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녹음기에 도연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있어. 박 교수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들어보라고 했거든. 특히 연희가 함께 있을 때 말이야. 지연이 녹음기를 받아들며 떨렸습니다. 정말 아버지 목소리가 들어있나요? 언제 녹음하신 건가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어봐.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들어있을 거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녹음하셨어.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녹음기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연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도연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연희도 너희들을 만났겠지.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상민과 미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먼저 너희들에게 평생 숨겨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아빠는 겁쟁이였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녹음을 남긴다. 연희가 영정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아빠의 첫 번째 딸이다. 아빠가 25살 때 사랑했던 여인의 딸이지. 그 여인의 이름은 김영숙이었고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집 딸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결혼할 수 없었지. 미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의 구체적인 고백을 들으니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이는 연희를 낳고 5년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아빠는 그때부터 연희를 혼자 돌봐야 했지. 하지만 너희 어머니와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당당하게 연희를 돌볼 수 없었어. 도연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상민아, 미숙아, 지연아. 너희들도 아빠에게는 소중한 자식들이야. 하지만 연희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내 딸이다. 아빠가 평생 지키지 못했던 아이야.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의 마음속에 있던 딸이었어. 상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 화를 낼 수 없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평생 연희에게 미안했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말이야. 돌잔치도 못 가봤고 입학식도 못 가봤어. 연희가 아플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지. 그래서 돈이라도 보내주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평생 숨어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용기가 있었다면
너를 당당하게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내가 결혼할 때도 멀리서만 지켜봐야 했던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다오. 연희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상민아, 미수가, 지연아. 너희들이 연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복 누이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니? 하지만 연희는 잘못이 없어. 모든 책임은 아빠에게 있으니 연희를 미워하지는 마라. 지연이 연희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연희가 더욱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연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가족이 되어 달라. 명절 때도 제사 때도 연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녹음기에서 도연의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녹음할 당시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유언장에 적어놨다. 연희도 똑같은 몫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동안 아빠가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달라.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야. 상민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는 너희들을 모두 사랑한다. 상민이의 책임감, 미숙이의 강인함, 지연이의 따뜻함, 그리고 연희의 순수함까지 모두 아빠의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야.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가족으로 살아가다오. 녹음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으로 도연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녹음이 끝나고 난 후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다른 감정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연희 씨. 상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당신을 미워할 수는 없겠네요. 상민은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나니 연희를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정말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연희는 이미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미숙이 연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당신도 우리만큼 힘들게 사셨겠구나 싶어요. 미숙은 자신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겪은 어려움들을 떠올렸습니다. 연희는 아버지 없이 그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지연이 연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 언니. 지연이 처음으로 연희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미안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도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이런 순간을 꿈꿔왔어요. 박 교수가 이 장면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네. 그때 순자가 조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생긴 거야. 연희가 순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정말 꿈만 같아요. 상민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 씨, 아니, 연희야.
상민이 처음으로 연희를 동생으로 불렀습니다. 상속 포기각서는 찢어버려. 아버지 뜻대로 똑같이 나눠 가지자. 연희가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숙이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받아.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의 딸이잖아.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연희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고 형제자매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말입니다. 박 교수가 상자에서 마지막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도연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이건 도연이가 너희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야. 지연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상민, 미숙, 지연, 연희.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빠의 사랑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편지를 읽어가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평생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많은 실수를 했다. 특히 연희에게는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이 함께 가족이 되어준다면 아빠는 천국에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연희도 함께 해달라. 연희에게는 처음으로 맞는 가족 모임이 될 테니까.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다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니까. 편지가 끝나자 가족들은 모두 영정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상민, 미숙, 지연 그리고 연희까지. 네 남매가 나란히 앉아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상민이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미숙도 영정에 국화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희를 잘 돌봐드릴게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지연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앞으로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셨으니까. 연희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박 교수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지. 장례식장 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장례를 마저 치르자. 내 남매가 함께 말이야. 미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편안히 보내드리자. 지연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상주복을 입으세요. 아버지의 딸이니까. 연희가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상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의 딸인데. 그렇게 네 남매는 함께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도연의 관이 화장장으로 향할 때 네 남매는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화장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아버지의 영정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연희도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연희가 평생 꿈꿔온 공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아버지 49제를 지낼 건데 꼭 오세요. 연희가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갈게요. 이제 저도 가족이니까. 상민이 연희에게 명함을 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가족이니까. 미숙도 연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자매야. 자주 만나자. 그렇게 도연의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네 남매는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영정 속 도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가족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